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충청과 전북 지역에 호우경보가 확대된 가운데 전북 군산에는 시간당 10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150mm가 넘는 폭우가 더 쏟아질 전망이라서 침수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주요 도로가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잠수교를 비롯한 시내 도로 10여 곳 통행이 여전히 제한돼 사흘째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 사망 실종자가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와 반지하는 주거 목적으로 전면 풀어하고 이미 허가한 반지하 20만 가구도 20년 안에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성수품 비축 물량 방출 등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같은 달보다 8.5% 오르며 상승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시작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는 13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석 달 만에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휴가철 이동량 증가와 더불어 폭우가 재유행 정점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도 호우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비구름이 우리나라를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내일까지 최대 20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미 도로가 조금씩 잠기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도로는 조금 전 양방향 소통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침수가 됐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갓길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물이 가득 들어차 있고 저 역시 발목을 물에 담근 채로 지금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다시피 차량이 외롭게 지금 있는데 아무래도 주인이 급하게 들어차는 물을 피하기 위해서 차량을 버리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군산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배수 문제로 보이는데 군산시는 주민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인력을 보내 원상복구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 11시 기준 군산 산단에 232mm, 군산 181mm, 익산 함라 161mm, 어청도 152mm가 내렸습니다. 특히 전북 군산 산단에는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시간당 최대 100mm의 비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군산과 김제, 부안에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 전북 군수 서해안 쪽에 시간당 50에서 100mm의 폭우가 오늘 낮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군산 나운동 등 20여 군데 도로가 사실상 통제됐습니다. 소룡동 등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거리와 대상공장 앞 도로에 주차된 트럭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 밖에 전주와 익산, 완주, 진안에는 호우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급해지면서 지자체도 비상입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공무원이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보호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시군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전체적인 안전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군산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네,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와서 충청권 그리고 수도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충청권에도 내일까지 최대 150mm가 더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비는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통행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각각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대전 갑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로 와서 임성재 기자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서울 반포동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전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대전에는 빗줄기가 가늘어졌다 굵어졌다를 반복하며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곳 갑천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다리 한참 아래에서 물이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리 아래쪽을 덮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 다리는 어제 불어난 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인데요. 도로 포장이 완전히 뜯겨져 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풀들도 여기저기 널려 있는 상황입니다. 비가 더 와서 다시 다리가 잠기게 되면 추가적인 파손이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인 보령에는 오늘 아침 1시간에 6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고 충남 홍성과 서천, 충북 음성 등에도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른 새벽에는 충남 북서부, 서해안 지역에 큰 비가 쏟아졌지만 점점 중심지가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양새입니다. 충남 북서부에 있는 아산, 예산, 태안, 당진, 서산, 홍성에 발효됐던 호우특보는 해제됐습니다. 산림청은 세종시와 충북 청주시, 괴산군에 산사태 경보를, 충남 10개 시군에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충청 지역에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수 있고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비가 완전히 그칠 때까지는 철저하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뒤로도 화면이 보이는데 잠수교 아직 잠겨있는 상태죠? 네, 서울 잠수교는 보시다시피 물에 완전히 잠긴 상태입니다. 이 보행자는 물론 차량 통행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물 위로는 이 신호등이나 표지판 등만 둥둥 떠다니면서 보이는 뿐입니다. 서울은 2시간 전쯤부터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소강 상태입니다. 하지만 잠수교 수위는 여전히 8m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새벽 7.3m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수위가 다시 상승한 겁니다. 어제 오전 9.7m까지 치솟은 것에 비해 낮아졌지만 이 다리가 완전히 잠기는 6.5m는 훌쩍 넘긴 수치입니다. 잠수교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팔당댐에서 여전히 상당히 많은 물을 방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전 11시 20분 기준 팔당댐은 1초에 11,900톤의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팔당댐 상류인 북한강 의암 청평댐, 남한강 충주댐 등에서 물이 계속 방류되니 이 팔당댐도 물을 내보내면서 이 한강 수위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다만 잠수교와 함께 통행이 제한됐던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동작대교 양 방향은 어젯밤 9시 45분을 기준으로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오늘 새벽 노들로 여의 상류, 한강대교 양 방향도 통행 제한이 풀렸습니다. 제한이 풀리는 곳도 있지만 잠수교 이외에도 서울 시내 도로 10여 곳은 교통통제 중입니다. 당산나들목 양방향, 개화나들목, 개화육관문 등이 모두 양방향 통제 중입니다. 자양나들목, 고덕나들목과 양재천로, 양재천교에서 영동 1교, 양방향도 차량 통행이 어렵습니다. 노들로 여의상류 나들목 연결로는 도로 침수로 진입 램프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여의상류 하류 나들목 부근도 이 배수 불량으로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 도심 전체 차량 이동 속도는 오전 11시 20분 기준 시속 17.3km 수준으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권에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성 광주고속도로 소용인 나들목 봉담 방향 부근에서 이 토사가 무너져 주변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쳤어도 약해진 지반 상황으로 도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외출 전 교통정보 시스템 등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대전의 양동훈 기자 그리고 임성재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 남부로 가서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비로 도로가 무너지고 마을도 쑥대밭이 된 곳이 있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경기 양평군 강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양평도 피해가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곳 양평군 강화면은 오히려 빗물이 빠지고 나니까 이렇게 처참한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한금리 마을의 유일한 진입로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2차선 중에 한 개 차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아스팔트도 곳곳이 깨져 있습니다. 또 근처엔 토사가 잔뜩 쌓여 있고 이렇게 발을 헛디디면 위험할 정도인데 아직 별도 조치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돌멩이는 임시로 자루에 담아두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치우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하천 건너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뒤집힌 채 하천에 흔들리고 있고요.
뿌리채 뽑힌 나무나 농사용 비닐들도 저렇게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길 건너편에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이번 폭우로 대부분의 벼나 논이 떠내려갔다면서 한숨이 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에 한 명 어르신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000평이 지금 다 패버렸나 봐요. 다 넘어져서 다 덮여져 버렸어요. 막막하죠 뭐. 이래야 막막하죠 뭐. 폭우가 가장 심했던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양평에는 총 400mm에 달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곳 강화면에는 폭우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500건 가까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일단 양평구는 어제부터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러나 잠시 그쳤던 비가 지금도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 데다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좀처럼 속도는 붙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추가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합니다. 개울가나 비탈, 공사장 등 위험한 지역은 최대한 피하고 전문 장비를 사용해서 잔해를 치워야 되는 점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 양평군 강화면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지난 8일부터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모두 11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인명피해 공식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계를 보면 사망 11명, 실종 8명입니다. 오전 6시 집계와 같습니다. 다만 어젯밤 11시 집계보다 사망자가 1명 늘었는데 강원도 춘천에서 급류에 떠내려간 70대 여성이 어제 공지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역별 사망자 수를 보면 서울 6명, 경기 3명, 강원 2명입니다. 실종자는 8명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벌통을 살피러 나간 노부부가 급류에 휩쓸리면서 어제보다 실종자 수가 추가됐습니다. 부상자는 단순 구조자 2명을 제외하면서 18명에서 1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재민은 대부분 수도권 주민인데 서울이 614명, 경기가 317명 등 1,200명입니다. 이재민 세대수는 630세대입니다. 주택 상가 침수는 3,755동으로 이 중 서울이 3,453동이나 됩니다. 어젯밤 폭우가 내린 충북 청주에서 주택 침수 피해도 30건이나 추가됐습니다. 옹벽 붕괴와 토사 유출은 각각 9건과 40건이고 농작물 침수 면적은 332헥타르입니다. 가축은 4만 6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산사태는 25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공공시설 가운데 선로 침수가 17건이고 남한산성 등 문화재 피해는 45건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도권에 밤사이 비가 다시 내리고 충청과 전북 지역은 호우특보가 내려져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이은 호우에 지반이 약해져서 토사가 고속도로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YTN으로 시청자분들이 제보해 주신 화면들 사회 일부 이준엽 기자와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도로 피해가 좀 있었던 모양이네요. 화면 좀 볼까요? 네, 해당 장소 CCTV 한번 보시겠습니다. 2차선 도로의 갓길까지 흙이 쏟아져서 굴착기가 퍼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막힌 토사 뒤로 차들이 줄지어 선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새벽 5시 40분쯤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성 광주고속도로 서용인 나들목 봉담 방향 부근에서 토사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1시간 반 정도 완전히 통행이 막혔었고요. 지금은 고속도로 운영사가 최대한 복구를 해서 오전 7시 반쯤 1차선은 개방했는데 네. 2차선은 아직까지도 복구가 완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다친 사람은 없었나 보죠? 네,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예. 지금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어서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다음 다음- 영상도 네.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다음 영상은 도로 곳곳이 파손 신고도 또 잇따랐는데 오늘 아침 7시쯤에 서울 노량진동에서 운행하던 통근버스가 1m 크기로 이제 도로가 파인 곳에 빠졌습니다. 이른바 포트홀이라고 하죠. 예. 이곳에 비 피해로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것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버스에 승객 8명과 운전기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치지는 않았고요. 예. 소방당국은 이제 집중호우로 아스팔트 아래 흙이 유실되면서 구멍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집이 침수 위기라는 제보가 들어왔다고요. 네, 오늘 새벽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주택가 경사로가 완전히 계곡처럼 변한 모습인데요.
흙탕물이 콸콸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예. 물이 고인 곳에는 침수 차량도 보이는데요. 영상 제보해 주신 시청자는 지금 집까지 침수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네. 당시에 바닥에서 하수관이 진동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매우 불안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소방 신고는 이미 하셨고 비는 좀 잦아들었으니까 저희도 유심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특히 충북 지역에 좀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충북에서도 좀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네, 일단 충북 청주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부 고속도로 대전 방향 남이분기점 부근인데 비가 많이 오면서 왕복 두 차선이 울퉁불퉁하게 파손이 됐습니다. 세로로 60cm 정도 그리고 예. 가로로 40cm 정도 크기였다는데요. 타이어에 구멍이 날 정도라서 통행이 어려워서 다들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임시 조치는 끝나서 통행은 재개됐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20여 대 타이어가 손상됐습니다. 네. 당시에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가 견인 차량이 부족해서 현장이 정리될 때까지 3시간 정도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청주에 있는 국도인데요. 문의대교 인근이라고 하고 현암정 휴게소로 가기 1.5km 앞 지점입니다. 쏟아진 비에 소나무가 쓰러져 있는데 네. 왕복 2차선이 이렇게 떡하니 막혀서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북 지역은 침수 피해도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한번 시청자들 제보를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청주시만 하더라도 어젯밤 지난밤에 최고 50mm 가량 시간당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예.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 10시 20분쯤에 흥덕구 복대동 주택가를 보시면 건물 빗물이 이렇게 차량 전조등이 안 보일 정도로 들어차 있고 지금 비닐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침수가 되면서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비슷한 시각에 같은 동네 모습인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 위기에 처해서 주차장에 있는 차량들을 다 대피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해당 아파트가 450세대 규모인데 일단 여기 있던 차들은 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나 인근 교외 주차장으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늦은 시간인데도 주민들이 다 같이 배수 작업을 위해서 손을 보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렇게 주민들이 밤에도 나와서 바가지로 물을 퍼내고 안간힘을 썼다고 합니다. 예. 이게 비가 어느 정도 많이 왔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북 지역에도 좀 비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고임이 일단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우려하는 시민들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50도동의 국가산업단지의 이제 저지대 공장에는 흙탕물이 들어오면서 공장에 있던 차량들이 일단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대 공장에 양해를 구해서 일단 저희가 제보하신 분은 2대 정도 피신했다고 하고요. 네. 또 군산의 음파유원지에는 도로가 침수돼서 오전 9시쯤 영상인데 도로가 강처럼 변해서 이제 검은 승용차 가운데 보시면 갇혀서 이제 나가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승용차가 물 한가운데 있죠. 네, 저렇게 있고 또 군산시 문화동에는 여기 문화시장 인근이라고 하는데 골목 주택가까지 이렇게 물이 들어찼는데 지금 이제 열심히 배수 작업을 해서 물을 1차적으로는 빠진 상태인데 비가 조금씩 오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운동 서해초등학교 앞길에도 이렇게 보시면 흙탕물이 고여서 물이 찰랑거릴 정도로 계속 차오르고 있다고 해서 계속 유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현장 모습, 제보 영상들 보면서 비 피해 상황을 좀 짚어봤는데 끝으로 정확한 제보 방법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 카카오톡 YTN 채널이 있습니다. 뉴스는 YTN 그리고 제보는 YTN 2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전화로는 02에서 398-8282 혹은 8585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 네. 사진보다는 영상이 더 좋고 영상을 제보하실 때는 세로보다는 가로로 촬영해 주시면 보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만 영상을 찍으실 때는 무엇보다 안전부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겠습니다. 제보해 주신 영상들 보면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해드리고 추가 피해도 막을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의 제보가 정말 소중하고 굉장히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제보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회일보 이준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권에 이어 전북에도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군산에는 시간당 10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수도권은 비가 그쳤는데 이제는 충청과 전북 지방이 비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의 매우 강한 비구름이 계속해서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은 주로 충청남부와 전북 북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오전 전북 군산에는 시간당 100mm 안팎의 물폭탄이 기록됐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충청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따라서 충청권에 이어 전북 군산과 부안, 김제와 익산에 호우경보가 확대됐고요. 경북 북부 지방에도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우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 지방에 최고 120mm 이상,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차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말 동안에도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후 다음 주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비로 인한 혼잡이 도로 위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충청 이남, 특히 군산 등 호남 서해안 지역에 빗줄기가 굵은 상태인데요. 고속도로가 전면 통제된 곳은 없지만 이 지역 분들은 대비 더욱 철저히 하셔서 비 피해 없길 바랍니다. 네, 같은 시각 서울은 이미 많은 비로 인해 10여 곳이 여전히 통제돼 있습니다. 노들로, 여의 상류나들목과 한강대교 사이로는 지금은 통행 가능하지만 연결로는 진입이 불가하고요. 잠수교도 여전히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황입니다. 한강 따라 동서로 이동하는 올림픽대로는 현재 이동이 불가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포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막혀 통과 시간 7분 정도 소요되고요. 마주하는 강변북로는 양방향 이동하는 데 대체로 수월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토사 제거 작업을 하느라 통행이 좀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용인 서울선 용인 방향이고요. 서판교 나들목 부근 1차로로만 이동이 가능해서 뒤쪽으로 정체가 심한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용인이나 분당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경부선 부산 방향 노선을 많이 택하시나 봅니다. 신갈분기점 주변에서 5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다시금 비가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부선 서울 쪽으로 양재 주변 지나기 교통량으로 인한 어려움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화성 광주 간 고속도로도 봉담 방향으로 서용인 나들목 부근 토사 제거 작업을 해서 1차로로만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빗길에서는 20에서 50% 감속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그리고 그걸 뚫고 집으로 간 영화 기생충 속의 기택의 가족. 햇빛조차 귀했던 집은 잠긴 지 오래고 재간살이 챙기기도 버겁습니다. 빗물이 턱밑까지 차오른 반지하에서 기택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큰 울림을 줬지만 반짝하고 말았습니다. 영화는 영화라고 치부했던 것 같은데 현실은 훨씬 더 야속하고 가혹했습니다. 40대 자매와 13살짜리 아이가 숨졌습니다. 영화처럼 비가 왔고 반지하에 빗물이 들이닥쳤지만 영화와는 다르게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47 먹은 큰 딸이 네. 장애고. 아, 그분이 장애시구나. 네, 그리고 둘째 딸이 결혼해가지고 딸 하나 낳는데 그 이모하고 자매가 죽은 거죠. 엄마는 지금 검사하러 보라매 병원 갔고. 저쪽에는 아빠가 와가지고 주차장 쪽에서 그거를 뜯었어요, 방충망을. 근데 여기는 뜯을 수가 없었어요. 70대 할머니는 몸이 아파 병원에 있었습니다. 자매 중 언니는 장애를 앓았고 동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가족을 지키는 것보다 수마가 삼키는 게 더 빨랐습니다. 외신들이 보는 반지하는 어땠습니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준지하실이나 지하의 아파트와는 뭔가 달랐던 모양입니다. 우리 말이 소리 나는 대로 반지하라고 적었습니다. 허구와 현실 모두 충격적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많기도 합니다. 2년 전을 기준으로 여전히 30만 가구가 넘게 해가 잘 들지 않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몰려있고 서울에만 20만 가구로 집계됩니다. 서울시가 사고 하루 만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반지하를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일가족을 구할 수 있었던 시기는 구조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나 비가 쏟아지기 직전보다 훨씬 더 오래 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의 아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국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집중호우로 고립돼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숨지면서 우리가 사는 집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곧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반지하를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책까지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신림동의 일가족 사고를 주로 전해드리고는 있지만 상도동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아마 이 문제를 많이 연구하셨기 때문에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서 계속 이런 화재나 그다음에 수해로 돌아가시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죽음, 지금 주거권이라는 게 생명권하고 같다라는 걸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데 우리나라에 반지하가 유독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1970년에 북한과의 대치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방공호를 의무화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하를 사실 뭐 주거용으로 의무화한 건 아니었는데 결국 서울로 몰려드는 도시로 몰려드는 도시 빈민들이 주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하를 주거용으로 살면서 이렇게 많아진 거죠. 예, 이게 뭐 당연한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사람이 사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네, 뭐 살아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제 햇빛도 안 들고 습하고 벌레도 많고 뭐 쥐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침수 피해에 취약한 게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도 이런 형태의 거주 시설이 있기는 한 거죠? 있지만 거의 없고 사실은 저는 주로 보는 건 아주 옛날 사진들입니다. 뭐 20세기 초반의 독일 뭐 그런 옛날 사진이지 우리나라처럼 사실은 잘 눈여겨서 안 봐서 그렇지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반지하가 있거든요. 어디를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 어디를 가도 있는 형태인데 눈에 잘 안 띌 뿐인데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경제대국, 선진국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 이면은 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주거 빈곤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 말이 사실 추상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확실하게 개념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최저주거 기준이라고 주거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나 시설, 그다음에 방의 개수로 되어 있는 기준이 있고, 근데 이건 주택에 대해서만 규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지하처럼 지하나 이 옥상 같은 걸 포함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고시원처럼 주택유예 거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좀 포괄해서 주거빈곤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이게 필요한 건 이런 정책적인 함의 때문인데 우리가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면 고시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하에서 물 화재 수마로 사람이 생명을 잃으면 지하 대책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종합적인 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가 줄어들 때는 고시원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주거빈곤이라는 틀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이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지금 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기본법에 주거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주거기본법에 위임을 해놨고 국토부 장관이 이제 시행령으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14제곱미터.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최저 주거 기준과 주택의 거처 그리고 뭐 반지하, 옥상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유엔이나 외국에서는 비적정 거처라고 개념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제가 독일이나 미국의 옛날 집들에 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비적정 거처라고 하고 해결하는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100년 이상 됐는데 우리는 사실은 급하게 산업화가 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다 보니까 이런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좀 뒤에 두고
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할지 잠시 뒤에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서울의 주거 빈곤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2015년 기준만 지금 가장 최근 자료인데 18.8%로 거의 20% 정도 되니까 다섯 네. 가구 중에 한 가구는 면적이 너무 좁은 집에 살거나 아니면 지하 옥상에 사시거나 아니면 고시원과 같은 곳에 살고 계신데 지금 고시원에 사시는 가구가 한 20만 가구고 지하가 20만 가구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줄어서 이 정도인 거죠? 네, 그렇죠.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줄어서 예. 있습니다. 거의 20%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서울 비율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에 이제 주거비가 높고 그리고 이제 면적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좁게 사는 가구들이 많은데 이 예. 문제는 그 화장실이나 욕실 같은 문제보다 훨씬 더 해결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그 주거 공간이 필요한 얘기니까. 그래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경북도 굉장히 좀 이 주거 빈곤 문제가 심각했는데 예. 뭐 화장실, 욕실을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고치고 이런 개조는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에 네. 면적이 좁은 곳에 사는 지금 우리 고시원이나 쪽방이나 굉장히 좁은 곳에 사시는 분들을 넓게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개선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2010년부터 서울이 그러니까 이 경제 대국의 수도 서울이 주거 빈곤 비율이 가장 높은 걸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15년, 20년. 이게 제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요. 그 최저 주거 기준이 저도 이걸 자료를 보면서 알았는데 그 평수가 높지가 않더라고요. 네, 어떻게 됩니까? 4인 기준. 네. 1인 가구는 14고 2인이 뭐 26, 예. 4인 가구는 43제곱미터입니다. 예, 43제곱미터면 뭐 10평 넘는 네, 정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면적보다도 제가 보기에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최저주거 기준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인 거지 법에 정해져 있긴 하지만 예. 이게 사실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그 강행 규정이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강행 규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도 네. 그럼 강행이 돼야 네, 한다라고 강행이고 보시는 누군가 나가서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반지하 그러니까 너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에 관해서 그렇게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사람이 나가봐야죠. 그래서 주거 감독관 같은 제도들을 다른 나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주택이라는 개념을 일단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서울에서만 20만 명 넘는 아이들이 주거 빈곤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은 네. 특히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는 네, 곳이. 그렇죠. 이번 관악구에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의 아동이 포함되고 있어서 더 가슴이 아픈데요. 서울에만 한 23만 명이 이런 주거 빈곤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고시원, 쪽방, 여관 여인숙, 그리고 좁은 집, 그다음에 화장실과 그 시설을 욕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집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네. 서울에서만 23만 명이나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 대책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어제 발표한 그 대책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앞으로 지하나 반지하는 주거용으로 허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지금 있는 반지하는 최대 20년에 걸쳐서 없애고 기존 세입자에게는 공공주택 입주를 지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대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너무 좀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2010년, 2011년에 서울에 홍수가 났을 때도 이런 대책이 발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축법에 지금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허가를 통해서 그 집을 신규로는 못 짓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대책이 이미 발표된 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아까 독일이나 미국의 사례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거든요. 이미 있는 집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잘할게, 앞으로 짓는 집은 지하를 못 짓게 하는 문제로는 기존에 있는 우리가 지금 수해 피해를 입는 가구에 대한 대책이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대책이 되기 힘들다고 보고 그리고 특히 지하가 20만 가구고 고시원이 20만 가구인데 이게 20만 가구라는 것의 무거움을 좀 정책 당국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강남 전체 가구 수가 2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종로, 중구, 용산구 다 하면 20만 가구보다 조금 넘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회적인 자원이 투입될 준비를 하고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보진 않고요. 이게 그렇다면 결국 기존에 문제가 발생하면 또 앞으로 잘할게라는 것들이 반복될 우려가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반지하나 지하에 살고 계신 분들을 어디로 이동을 시켜 드릴 거냐 하는 문제가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이게 반지하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지하가 열악한 것들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사실 반지하는 수도권 현상이거든요. 서울과 수도권은 96%가 몰려 있는데 네. 다른 시도에는 차마 반지하까지 살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열악함에도 주거비 부담 때문에 감수하시고 사시는 건데 네. 이제 반지하는 정책적으로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 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실주거용 목적으로 지금 관악구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자가 가구들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그걸 매입해서 사는. 네네. 실목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왜냐하면 아파트에 비해서 이런 빌라 같은 게 반 정도 싸고, 그다음에 지하로 가면 또 반이 싸니까. 예. 네, 그래서 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주거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세입자가 얼마나 주거가 불안정합니까 우리 사회에서. 예. 그렇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대책을 세우는 거는 좀 더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입체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앞서 말씀해주신 그 건축법 보면은 상습 그 침수가 우려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이 아직 있기는 한 거잖아요. 네, 이걸 네.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건축법을 이미 있는 것을 더 강하게 하자라는 거는 대책이 되기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미 주차장법 같은 것들이 강화되어 있어서 신규 주택은 지하를 짓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앞으로 짓는 걸 잘하는 것은 뭐 기존 그 건축법을 가지고도 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핵심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보고 그럼 20만 가구나 되는 지하, 고시원 가구, 이 비적정 가구에 대한 이주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이런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혹시 그런 대안을 좀 제안하시거나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예, 저는 사실 이게 저뿐 아니라 유엔 같은 곳에서도 이런 열악한 주거 문제를 2030까지는 좀 해결하자 10년 계획을 세우고 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어서 지금 서울시 발표는 한 20년이잖아요. 예. 이건 좀 너무 늦는 거고 한 10년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아주 급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침수가 되는 곳들. 예. 제가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자동차가 침수되면은 그 차가 다시 팔릴까 봐 우려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지하 침수된 주택은 이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몇 년 있다가 가봐도 바닥이 젖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침수 주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당장 급한 거는 급한 것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5년, 10년 중장기, 단기 이렇게 계획을 나누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그다음에 그럼 이제 자가로 사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개발을 해야 될 건 개발을 할 거고 아주 예. 소수겠지만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 또 무자비하게 개발을 하면 지하를 없애면 고시원이 늘어나요. 이런 문제를 다 같이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러니까 주거빈곤이라는 틀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꾸 고시원 화재 나면 고시원 대책 만들고 지하가 문제가 생기면 지하 대책 만들고 이러지 말고 비적정 주거라고 유엔에서는 규정하는데 네. 이렇게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주거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부에 어떤 당부하고 싶은 말씀 남아 있으면 해주시죠. 네, 기생충으로 화제가 되었을 때 전 세계에서 우리 사회를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대책을 이미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때 정부가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만들겠다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많이 잃은 상황에서는 정말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꼭 그런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강남역 일대가 저지대이기 때문입니다. 한정거장 떨어진 역삼역보다 지대가 30m 가까이 낮아 비만 오면 강남역 일대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강남역 같은 경우는 이 주변 지역이 상당히 좀 높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이 강남역 주변이 상당히 좀 낮은 지대에 속하거든요. 뭐 주변의 역삼동이라든지 신사동, 양재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또 강남역에서 또 바로 배출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침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23년 만에 고물가에 벌써 넉넉한 한가위는 힘들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성수품 비축 물량 방출과 각종 할인 행사 등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추석 민생 안정 대책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먼저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 비축 물량 방출 등을 통해 배추나 소고기, 명태 등 2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소의 1.4배 수준으로 늘리고 양파와 마늘의 수입 확대도 추진합니다. 65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도 발행됩니다. 1인당 한도를 기존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높였고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는 성수품 가격이 1년 전 수준까지 내려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수해 복구에 모두 전념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각종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올해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동결하고 저소득층 알뜰 교통카드는 할인을 확대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선 42조 원 규모의 명절 대출 보증자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은 점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성수품 구매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기간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명절 통행료 면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 추석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백신 개발과 확진자 추이 등을 고려해 이번 달 말에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해 현장을 찾아 자원봉사에 나서며 민심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천재지변보다 무서운 건 윤석열 정부의 안일함이라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국회에 연결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 계속 수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까?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전 서울 동작구 피해 지역을 찾았습니다. 편안한 차림으로 침수 가구에 가재 도구를 정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 위원장은 자신의 집이 수해를 입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해달라면서 수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수재는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에 드는 비용이 피해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진짜 두 번 다시 이런 재난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뼈저리게 느끼는 현장입니다.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현장 봉사활동을 통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어제 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는 17일 신문기일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우호적인 쪽에서도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유권 해석을 피해버렸기 때문에 법원으로서 소송 받아놓고도 이 좀 판단하기 굉장히 모호하고 그래서 이 대표가 그 승산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이 대표 측은 아직 법원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가운데 이 대표는 예정대로 모레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고 있죠.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재지변보다 무서운 건 윤석열 정부의 안일함이라고 꼬집으면서 다시 한번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천재지변보다 무서운 것은 윤석열 정부의 안일함과 위기 불감증입니다. 국민은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안하고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 가운데선 이재명 의원이 공개 활동 없이 숨고르기에 나섰고 좀처럼 추격 추세를 보이지 못하는 박용진, 강훈식 의원 간에는 다시 한번 단일화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민심과 당심이 확인되는 방식이면 어떤 방식이든 강훈식 후보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이뤄낼 용의가 있다는. 이에 대해 강훈식 의원은 조금 전 S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비전을 얘기하는 활주로를 띄워야 하는데 단일화라는 방지턱을 세우는 느낌이라면서 박 의원의 제안을 일단 거절했습니다. 박 의원은 주말에 강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게 확인된 만큼 진전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정부의 재난대처에 대해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민생행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회의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서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명절 기간 장보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을 하고 정부도 할인 쿠폰 등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며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야권의 비판 그리고 좀 여론의 비판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번에 사실 폭우 대응이나 전반적인 문제는 참사급이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더 보탤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봤는데요. 예. 너무나 아마추어적으로 대응을 했고 대통령 본인도 말 실수가 많았지만 주변에서 너무나 못했습니다. 특히 이 시민사회 수석이란가 이분은 자기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국민 화를 북돋우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대통령 본인의 말 실수 플러스 대통령실의 실수 때문에 국민 분노가 어떻게 보면 이건 폭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꾸 북돋우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연재해가 있으면 즉각적인 대응과 대처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일단 실패했고 일단 복구 문제가 지금은 중요한 순간으로 점점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폭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문제를 포함해서 중장기적 조치가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중요한데요. 이 3단계 조치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얘기를 하니까 자연 재해 재난을 정쟁화하지 말라고 또 말문을 막는 거죠. 그런데 제발 지금은 대통령 본인도 이런 걸 이렇게 포스터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한 거고요. 바로 삭제를 해서 다행입니다만은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의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얘기하는 거 이거 일단은 입에 채가를 물려야 됩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특히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그 신림동 그 현장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돌아가신 분들, 반지하 방에서 아무 손을 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나라를 새로 세워나가겠다라는 결의를 얘기했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처구니 없는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홍보 자료로 쓰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공감 능력이나 이해 능력이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인간과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자세, 능력,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국민 모두에게 지금 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요. 빨리 대통령 본인 그리고 대통령실, 당정대 본인 모두 다 레노베이션을 해야 되고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이건 두고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펠로시도 참사인데 펠로시 참사는 국제적으로 조롱거리라면 이 폭우는 국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지금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 대응이 당정대 본인의 대응이 긴급하고 기묘해 보입니다. 네,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도 굳이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번복하면서 논란이 됐던 이야기도 있었고요. 카드뉴스의 그 참사 사진을 홍보용으로 쓰는 거는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역대 대통령들께서 그 정권에서 대통령 지지율에 신경을 많이 썼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그 자연재해라든가 어떤 재난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런 부분을 야당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더 벌리면서 국민들과 대통령 사이를 자꾸 이제 멀게 만들게 그렇게 하죠. 또 야당은 뭐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워낙 그걸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보세요. 지금 만약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을 안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서 관저에 계셨다면 과연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을까요? 대통령은 어디 계시냐? 뭐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가 그 컨트롤 타워냐? 뭐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 화재 사건 났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럴 때 이거는 국민들이 그냥 청와대 안에서 청와대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서 일 보셨습니다. 뭐 청와대 안에서 뭐 계속 뭐 주의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용산에서 아직 관저가 없으니까 사택으로 지금 사저로 가시는 그 길이 어떻게 보면 그게 현장을 더 잘 보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중궁궐 안에 청와대에 있으면 밖에서 물난리가 나는지 뭐가 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게 퇴근하니까 공교롭게도 서초예요, 서초. 이번에 피해가 아주 심했던 서초 강남 지역이라니까요. 그러면 현장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상황인지 현장에서 다 보셨으니까 그 자택에 가셨을 때 판단했을 거예요. 이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지금 어느 장소에 가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지. 이걸 대통령이 판단을 못 하셨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당연히 전화도 했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을 거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에요. 전화 안 했겠습니까? 그다음에 현장 점검 어떻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상의 안 하셨겠습니까?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적 판단을 하시고 아마 그날은 이제 자택에 계셨지만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다 했겠죠. 근데 그 부분을 유독 이제 민주당이 도대체 뭐 NSC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화재 때 아니 이게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왜 본인들이 한 건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비판을 위한 비판을 쏟아내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야당의 지금 야당이 아니고 저는 신경민 의원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지점은 뭐냐면 대통령실의 지금 행보예요. 굳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아무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일단 그 공감할 수 없는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자꾸 하면 그거는 누가 봐도 아닌 거잖아요. 강승규 수석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국민들 공감에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으니까 이 정도 되면 좀 멈추셔가지고 대통령실 전체를 한번 그 인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교체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거는 좀 한번 신경민 의원이 말씀하신 걸 받아들여도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어느 진영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게 좀 평소에도 궁금했는데 사과에 대해서 정치에서 좀 인색한 것 같아요. 그 이번에도 대통령이 사과한 걸로 저희는 다 받아들였는데 한번 번복을 했단 말입니다. 아니 윤 대통령이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그 사과라는 이런 말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검찰총장하고 대통령은 많이 다르죠. 엄청 다르죠. 네. 많이 정도가 아니고 뭐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건데 이게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참사급의 행태를 이렇게 보면 총장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티를 벗고 대통령직의 엄중하고 위중하고 엄숙함에 대해서 빨리 인지를 하고요. 예. 그에 걸맞는 참모들을 둬야 되는데요. 특히 금방 얘기했던 강승규 수석 같은 분은 시민사회 수석이라고 지금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지난번에 펠로시 참사 때도 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도 또 얘기를 하고 자기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복창 터지는 소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렇게 이런 일을 하고 싶으면은 이 일에 걸맞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입을 닫고 있든지. 예. 그리고 이번에 이 포스터, 홍보 포스터 문제, 카드뉴스 문제는 정말로 한심한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책임자 빨리 지금이라도 커밍아웃하고 예. 사과하고 그만둬야 되고요. 대통령도 잘못한 게 있으면은 정치인은 사과할 때 사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자꾸 사과를 해놓고도 사과가 아니었다라고 불을 끌려고 하지 말고요. 고개를 숙일 때는 빨리 고개 숙이고요. 이 타이밍도 놓치면은 네. 사과할 시간을 타이밍을 놓치는 것보다 더 참사가 없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 저 카드뉴스입니다. 논란이 된 건 이 카드뉴스의 배경인 거고요. 앞서 그래픽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이 전문가를 써라 이런 권유도 했더라고요. 이 전문가가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탁현민 비서관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화가 나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권 내내 쇼했잖아요. 진심이 사라진 그 쇼를 계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하시려고 그 마음이 든 그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홍보라는 것도 그래요. 홍보에 뭐 그러면 홍보의 전문가를 또 자기네들처럼 써가지고 맨날 윤석열 대통령이 쇼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정말 이럴 땐 막 분노가 나요. 정치권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런 식의 말씀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국민 눈높이를 그거는 계속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 되거든요. 네. 진심을 가지고 하면 돼요. 예. 사실은 이게 진심이 과연 있느냐, 그다음에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지금 홍보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과연 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이걸 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거든요. 단순히 이걸 홍보 차원으로 봐서는 저는 네. 안 된다고 봐요. 예. 그것만 잘 되면 다 이루어지는 전문가가 없겠어요. 그걸 놓치는 거죠. 자꾸 예. 국민 눈높이를 놓치는 게 문제인 거지. 저는 이게 단순히 뭐 홍보의 문제가 아니고 그럼 홍보 전문가를 데려다가 대통령실에서 다 홍보만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문재인 정권처럼 들통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현민 씨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국민 입장에서는 약간 그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들께서는요 지금 이제 왜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 세련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실수를 많이 네. 하면 그래 그냥 쇼라도 그러면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보지만 네. 그건 속상해서 하시는 얘기인 거고 예. 그 진짜 이 국정을 운영하시는 분은 그 참모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내가 대통령이다라는 마음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예. 국민의 마음을 사는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지 뭐 홍보만 하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이 허례허식을 좀 안 좋아한다는 건 좀 알려져 있는 예.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서초동 사저에서 이제 전화 지시를 한 것 두고 야당에서 좀 많이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터뷰를 했네요. 해명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기 상황이라는 거는 꼭 현장에만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좋은 그런 통신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필요하실 때는 또 나오셨고요. 청와대 지하 벙커 수준의 그런 체계를 갖춘
미니버스가 그런 차량이 24시간 대통령 자택 옆에 있을 거다. 그래서 급하면 거기 가서 지휘하실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혹시 그 차량이 이번에도 있었던 겁니까? 저는 뭐 그거보다는 이미 벌써 그 대통령께서 머물고 계시는 그 자택에도 그러한 그 모든 시설이 거의 뭐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죠. 그러면 지금 사실 전화로 지시하셨다라고 할 때 그 전화는 저희는 뭐 휴대폰 같은 거 생각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닌가요? 좀 더 그 모든 그 비밀이 좀 더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통신 수단들이 다 있습니다. 거의 벙커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야당의 비판을 정리를 해보면 실제 피해 현장에 곧장 가진 않더라도 어떤 위기관리센터나 이런 데 가서 좀 회의를 주재하거나 지시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청와대 안에 지금 청와대라면 네. 청와대 안에 뭐 지하 벙커도 있고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거기에 이제 가시고 뭐 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재난 대처할 수 있는 그 컨트롤 타워, 그 정도인데 사실은 그 모든 게 그날 NSC에 갈 건지 아니면 아닐 건지 아니면 이거는 전화로 누구하고 얘기해서 일단 점검하고 몇 시간 후에 보고해달라 이렇게 말할 건지 그거는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 경우에 NSC 해가지고 그 용산에 다시 가서 지하 벙커에 가서 회의를 했으면 야당이 가만 있었겠냐는 거죠. 이게 무슨 NSC 그 소집할 정도냐.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빨리 뭐 또 다른 얘기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그때 당시에 대통령은요 그래도 검찰총장을 하신 분이에요. 네. 판단력이 없다라고 지금 야당이 계속 그렇게 공격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현장은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1차적으로 지금 핵심 위치에서 그거를 갖다가 주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하고 일단 얘기를 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어느 자리에 현장에 가서 떴을 때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저희가 보고 드리고 또 어느 부분에 도움을 청할 때는 그쪽에 행정부처에 도움을 좀 지시를 하셔서 우리 서울시가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협력 체계를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이 계신 곳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재난이 더 심하게 돼갖고 지금 대통령 잘못으로 NSC 벙커에 안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판을 위한 비판은 이 대목에서는 그만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복구해서 야당도 어느 순간에는 좀 국민 입장에서 여당을 좀 돕고 정부를 좀 도와준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지 이렇게 지금 복구 문제 갖고 난리치고 국민들께서 마음이 상하셔 있는데 이 틈에 그렇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안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현장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집을 지금 한덕수 총리가 집에도 뭐 그런 정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저는 뭐 진실에서는 좀 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 얘기, 특히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적어도 그 상황이었으면은 제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실에는 나왔을 거고요. 조금 더 진전한다면은 광화문에 있는 상황실. 그 정부 종합청사의 상황이 행안부 상황실 정도는 가는 게 맞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지금 청와대 얘기를 자꾸 하는 얘기는 이게 처음에 20년 전에는 안보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를 상정해서 만든 상황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러 대통령, 거기에는 뭐 민주당 대통령뿐 아니에요. 지금 여야의 대통령들이 쭉 20년 동안을 거쳐오면서 안보 상황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외교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면은 전 세계의 공관 그리고 자연재해 내지는 인재가 생겼을 때 상황에서 24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다 모을 수 있고 심지어는 소방관이나 경찰관의 그 뭡니까 캠까지도 연결될 수 있고 주요한 CCTV까지도 공적인 CCTV는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갖춰놓은 거거든요. 이걸 지금 사장한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지금 국방부 지금 상황실까지는 다 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일부가 돼 있는 거죠. 안보 상황 정도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20년 동안 구축돼 있는 것을 갑자기 플러그 뽑아가지고 금방 국방부에 있는 상황실에 안 되니까 이 상황실 정도까지 되려면 아직 멀었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번에 대통령은 그 정치적 부담 때문에 못 간다 하더라도 미리 예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의 그 위기상황센터 정도로 한번 미리 점검을 해서 야 이게 지금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냐 이 정도를 했다면은 대통령실이 충분히 할 일을 하고 예비를 하고 준비를 한 게 되는 건데 지금 까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집에도 다 있어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총리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건 지금 미봉이에요. 예. 모면하려고 이러는 건데 그러지 말고 이번에 잘못된 거 인정하고요. 네. 만약에 외교안보 상황이 생기면은 이 국방부 상황실에서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이건 자연재해였지만 외교안보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 긴급하게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 할지 이걸 지금 준비하는 게 대통령실의 할 일입니다. 예. 주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지금 그 신경민 의원님 말씀 중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네. 또 외교안보 사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내부 점검 그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예,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고위원님 혹시 직접 뭐 얘기를 해보시거나 그랬습니까? 뭐 당에서 같이 활동하셨으니까 마주칠 일은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본 적은 없고요. 예, 회의 때 좀 많이 봤는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로 느껴졌습니다. 좀 뭐 배신자라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단어를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이 된 네. 거고요. 나는 국대다라는 프로그램은 이준석 대표가 아이디어를 내고 예. 그다음에 당에서 최고위원들도 전부 좋다. 예. 이렇게 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거든요. 당당히 거기에서 이제 그 말하자면 합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대변인이 된 친구니까 나름대로 다 본인이 생각하고 결정을 하는 거지 마치 이준석 대표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뭐 그 자리에 가서 뭐 배신을 때렸다 이런 식의 그걸 하면 일단은 박민영 대변인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의 생각이 다 있고 또 당의 대변인이 됐다는 건 얼마나 자부심이 큰 일이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당과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걸 가지고 배신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청년 세대를 향해서 어른들이 그렇게 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대통령실에서는 박민영 대변인을 영입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제 추진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옆에서 관찰하기에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최고로 높은 수준의 그리고 이준석 대표로서는 마지막 남은 카드를 지금 가처분 신청이라는 걸 쓴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걸 고립무원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만 강한 거죠. 근데 아직 이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화의 여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17일 신문기일이 잡혀 있으니까요. 네. 17일까지는 시간이 있는데 예.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겠다는 생각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지금 여당의 수뇌부들이 거의 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대화의 문이 넓지는 않지만 예. 조금은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아무도 대화의 필요성 내지는 대화를 하겠다는 의욕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닫아버리는 조치가 지금 박 대변인 문제에서 드러난 거 아닌가 이런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소통이 없는 근거로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최고위원님, 저도 궁금한데 그 이준석 대표 측 그리고 대통령실, 당 이렇게 좀 한 자리에 만나거나 이렇게 좀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안 될까요? 그러면 저도 너무 바라는데 예. 그게 이제 현실이 좀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한테 그 일이 간 게 아닌가. 근데 예. 이제 비대위원장께서 일단 당을 수습하는 첫 번째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든지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해야 되니까 결국은 지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만나서 접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위원장이 만나면은 이제 뭐 명예로운 퇴진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명예로운 복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아울러서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만남은 여러 번 만나야 되겠죠. 근데 첫 번째 만남에서부터 뭐 퇴진, 명예로운 퇴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원하는 게 뭐냐고. 예. 그래서 그 원하는 얘기를 들어야죠. 일단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일단 당 대표시잖아요.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 청와대와 아니면 주변에 이제 여러 의원들과 의총에서 지금 의원들이 비대위로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하셨잖아요. 그걸 설득하는 작업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사실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건 완전 판사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확률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 이 가처분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저도 진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인용이 된다 그러면 당은 더 혼란으로 지금 가게 될 수밖에 없고요. 국민들 보시기에 저는 그 지점이 제일 걱정이에요.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뭔가 집권 여당이 코미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진짜 제가 가장 마음 아픈 지점이거든요. 그렇게 될까 봐. 근데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입니다. 본인도 정치적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인의 행위로 인해서 당이 더 혼란스럽게 하는 거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요. 본인이 억울해도. 그리고 이미 국민들께서 이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억울함이 다 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신다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한 겁니다. 뭐 인용이 되면 혼란이 가중이 되고 기각이 되더라도 이준석 대표에게는 어떤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고려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그 신청을 좀 취소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17일 신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고 판사가 그 다음에는 뭐 1분 뒤에라도 신청에 대한 결정이죠. 결정문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17일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대화할 수 있고요.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하는 건 좀 맞아 보이진 않아요. 만약에 대화를 한다면 지금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몸짓이 지금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는데 저는 제가 그 입장이라면 대화하겠습니다. 대통령이라도 나서서 저는 대화를 지금 당무가 내 관여 안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26일 날 문자로 깨져버렸거든요. 당무에 깊이 개입한 게 드러나 버렸으니까 이건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개입을 해야 되고 이 문제에 깊숙이 개입한 것이 이미 확인이 된 이상 이준석 대표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당에 책임 있는 윤핵관들이 나서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뽑힌 주호영 의원이 대화 파트너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7일까지는 시간이 좀 있고요. 대화를 해서 풀면은 이건 뭐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뭐 원피고 간에 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인용이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그러면은 아마 국힘당은 엄청난 특히 인용이 된다 그러면은 비대위의 근거가 사라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혼돈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나라 전체가 같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17일까지 이제 엿새 정도 남았고 대화할 기회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 13일 날 기자회견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장성철 소장이 어제 뉴스에 나오셔가지고 전해주신 얘기로는 큰 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측근들을 통해서 좀 전해지고 있나 봐요. 뭐가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서. 글쎄요.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글쎄요. 그냥 본인의 지금까지 소회를 그냥 얘기하는 정도 아닐까요? 저는 글쎄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소회를 얘기하는 정도면 큰 것 한 방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요. 근데 뭐 정치권에서는 뭐 얘기한다고 다 또 믿지도 않잖아요. 근거가 많을 거예요. 근거 많은 것 중에서 한 방 터뜨리겠다는 거니까 저는 뭐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대선 캠프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6월 29일에 작년이죠. 29일에 지금 벌써 1년이 넘은 시간 동안에 그 당시에는 윤 당원이 된 거죠. 6월 29일 당원이 되고 이제 11월 달에 후보가 되고 또 3월 달엔 당선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1년여 동안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또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뭐 집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었을 것이고 캠프에서 있었던 일 뭐 이런 또 공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본인의 지금 징계위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음모들에 대해서 들은 것 내지는 확인된 것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수도 없이 많은 폭로거리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바라는 그냥 희망사항이고요. 이준석 대표가 대표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 중에서 하나 하겠다는 제가 거겠죠. 볼 때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예. 제가 가처분해서 이기면 사퇴하겠습니다. 이러면 큰 거 한 방은 되겠는데요. 그러게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짧게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크게 흥행에는 실패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단일화 이슈가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흥행에 실패한 것은 우리 내부 문제도 있지만 이쪽 옆집이 하도 소란해가지고 전혀 지금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예. 하여튼 두 가지가 좀 악재가 겹쳐 있는데 단일화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은 강 후보가 처음부터 단일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강 후보는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최측근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스탠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마 지금의 단일화 논의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갈라선 게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두 후보 간의 단일화는 힘들 것이다 라고 보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청권에 형성된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충청 남부와 전북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정체 전선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며 충남과 전북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100mm의 장대비가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충청과 전북 북부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충북과 전북, 경북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호남 지방의 최고 120mm 이상, 그 밖에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에는 3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전북과 경북 지역에 오늘 오전 11시부터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이 지역에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서울, 경기와 인천, 강원,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가 계속 발령 중입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일대에 설치된 물막이판 일부가 고장이 나서 집중호우 기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 동작구청은 사당역 일대에 설치된 유압식 물막이판이 고장 등의 이유로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8일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동작구 일대에는 온종일 4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려 저지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를 겪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물막이판 수리에 착수했지만 정상 작동이 언제부터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두 달 연속 6%대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가 집중호우까지 겹치며 24년 만에 연간 5%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가 9월에서 10월쯤 정점을 찍고 둔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정부는 농작물 침수 피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채소류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기상악재까지 겹친 겁니다. 이미 6%대로 치솟은 고물가에 가족 밥상을 차리는 주부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야채도 많이 먹고 해야 아이들한테 더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쉽게 살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아이들 건강에 많이 걱정이 되죠.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8.5%나 올랐습니다. 특히 배추가 72.7%, 오이와 상추, 시금치도 60에서 70% 상승했습니다. 비상이 걸린 올해 소비자 물가는 24년 만에 연간 5%대를 웃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월에서 7월까지 이미 4.9%나 올라 8월 이후 물가가 전월과 같거나 떨어지지 않는 이상 올해 물가 상승률은 5%를 넘을 전망입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는 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물가 상승률은 4.7%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을 5.1%로 예측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9월에서 10월쯤 물가가 정점을 찍고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안팎으로 떨어지고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이 재개되면서 7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전월보다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면서 민간 경제 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는 가운데 10월부터 전기요금이 추가로 오르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히 커 연말까지 고물가 행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배추와 무, 돼지고기, 명태와 같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작년 추석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통해 정부 비축 물량 방출과 긴급 수입 조치 등으로 성수품 공급 규모를 평시 대비 1.4배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65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투입하는데 1인당 사용 한도는 기존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된 명절 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다시 시행할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석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는데 재유행 정점과 관련해선 휴가철 이동량 증가와 폭우도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김연아입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현황 전해주시죠.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3만 7,241명입니다. 전주보다는 2만 9천여 명, 27% 정도 증가했고 오이 중증 환자는 16명 늘어 418명, 병상 가동률은 1%포인트 늘어난 38.8%입니다. 이를 사망자 역시 59명으로 5월 12일 이후 거의 석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재감염 비율이 증가했다면서 백신 접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7월 3주와 4주 재감염률이 각각 6.59%와 5.42%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초감염에서 재감염까지, 그러니까 처음 걸린 사람이 다시 걸리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 역시 6월 전에는 평균 6, 7개월이었는데 7월에는 5개월 안팎으로 단축됐습니다. 특히 재감염자의 절반 정도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으로 드러났는데요. 백신 접종률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질병청은 예방접종 1차 완료자는 미접종자와 위험도가 비슷했지만 2차 접종자는 위험도가 절반으로 줄었고 3차 접종 시엔 2차 대비 또 절반 정도가 줄었고 사망과 중증화 예방 효과 역시 접종 회차가 많을수록 위험도가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재유행 정점이 올 것으로 봤지만 감소세 역시 정체가 이어지고 있어서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휴가철 이동량이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늘어난 점과 함께 최근 폭우로 수도권과 충청지방에 큰 피해가 이어져 대규모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정상적인 검사와 격리 조치 등이 어려워진 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원숭이 두창에 효과가 있는 3세대 두창 백신 만도즈가 오늘 국내로 도입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바바리안 노드릭에서 생산한 3세대 두창 백신 5,000명분이 오늘 오후 5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원숭이 두창용으로 승인된 해당 백신은 기존 1, 2세대 백신보다 부작용 위험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와 확진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4주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 전쟁이 종식됐다며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바이러스가 남측에 의해 유입됐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보복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주혜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네, 어제 북한의 전국 비상방역 총화회의에서 나온 내용이죠? 네,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이 소집한 전국 비상방역 총화회의가 어제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영내에 유입됐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 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12일부터 가동했던 최대 비상방역체계를 긴장 강화된 정상방역체계로 방역 등급을 낮추기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공개하며 최대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 지 약 석 달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당과 정부는 현 방역 상황을 평가하고 과학연구부문이 제출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에 근거해 악성 전염병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9일부터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되는 발열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마지막 완쾌자가 보고된 지도 7일이 지났다며 영토를 바이러스가 없는 청결 지역으로 만드는 비상 방역 투쟁 목표가 달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최대 비상 방역전 승리를 선포했다고 해서 전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완전히 없어졌거나 국가 비상 방역 사업이 다 끝났다고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과 주변국의 전염병 위기는 아직 평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안심하고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엔 너무도 때가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방역 등급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닌 방역 승리를 언급한 만큼 그동안의 방역 성과를 높은 수준으로 자평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언급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역 긴장감을 계속 강조함에 따라 방역 조치를 급격히 바꾸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 수위는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번 방역 투쟁은 단순한 악성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아닌 적들과의 실제적인 전쟁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겪은 국난은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기화로 북한을 압살하려는 적들의 대결 광증이 초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최초 발생지가 접경 지역인 강원도 금강군 이폴이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상기시키며 경위나 정황상 모든 것이 너무도 명백히 한 곳을 가리켜서 이른바 색다른 물건을 악성 바이러스 유입의 매개물로 보는 건 당연하다고 강변했습니다. 남쪽의 대북 전단 등을 사실상 코로나19 전파 원인으로 진복하며 남한의 책임을 전가하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김 부부장은 남측으로부터 오물들이 계속 쓸어들어오는 현실을 언제까지 수수방관해 둘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여러 대응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적들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바이러스는 물론 남한 당국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고열 속에 심히 알았다고 언급해 김 위원장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했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국회 정보위원회 정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홍주혜입니다.
검찰이 수사권 축소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막상 존재감을 과시할 만한 주요 사건 수사 속도는 생각보다 더딘 모습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리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인식은 시작부터 명확했습니다.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입법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검찰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공포된 개정법이 시행되기까지 넉 달 동안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존재 이유를 보여줄 거란 예상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전 정권 사정 국면은 국가정보원이 탈북어민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전직 원장들을 직접 고발하면서 본격 조성됐습니다.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역시 문재인 정부를 겨누고 있고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대장동 의혹도 원점에서 재수사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수사권 축소법 시행을 한 달 앞둔 지금 검찰의 수사 행보는 정중동에 가깝습니다. 대선 전 시작된 여가부 공약 개발 사건 말고는 대부분 참고인 조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 공백 속에 급한 대로 조직 개편과 인사가 단행되긴 했지만 지난달 수사팀이 다시 꾸려진 뒤 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치적 파급력도 크다 보니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사건의 특성도 한몫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도 부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평가가 날로 나빠지는 상황에서 전 정권 수사의 속도를 냈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장 먼저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째,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동을 건 사정 국면을 오래 끌다간 피로감만 가중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속도 조절을 끝낼 시점은 결국 새 총장이 취임할 다음 달 중순 무렵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나희입니다.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처벌을 피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5번의 재판 끝에 남아있던 뇌물수수 혐의까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 전 차관의 뇌물사건 제3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년부터 건설업자 윤중천 씨나 사업가 최모 씨에게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양부가 징역 2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 상고심에서 양부 서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딸을 보호하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최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노동부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년 같은 달보다 8.5%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40년 만에 최대폭이었던 전달 9.1%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달 대비로는 물가에 변동이 없어 인플레이션이 0%나 마찬가지라며 반겼습니다. I just want to say a number. 0. Today we received news that our economy had 0% inflation in the month of July. 0%.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시장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하던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선 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에너지는 32.9%, 휘발유는 44% 올라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ut it's far from done in our effort to bring inflation down, but we'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So some good economic news today and some work ahead. 이번 발표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다음 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부담에 짓눌렸던 투자자들은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조정 분위기를 보이던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7월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서 1~2%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최근 기록물을 불법 반출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자산가치 조작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과거 힐러리의 묵비권 사용을 맹비난했던 트럼프는 정작 신문에 들어가자 묵비권을 택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뉴욕의 거처인 트럼프 호텔을 나와 뉴욕주 검찰청으로 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신병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엄지손가락만 치켜세웁니다. How do you feel, Mr. Trump? How do you feel?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건 가족 기업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 때문입니다. 세금을 덜 내려고 부동산 자산가치를 줄이고는 대출을 더 받기 위해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흑인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는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작 검찰 신문에 들어가서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묵비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5조를 내세운 겁니다. 트럼프는 과거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을 공격할 때 결백하다면 수정헌법 5조를 들먹일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So there are 5 people taking the Fifth Amendment, like you see on the mob, right? You see the mob takes the Fifth. If you're innocent, why are you taking the Fifth Amendment? 언론에선 맨해튼 검찰이 같은 건으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의식해 위증 혐의를 추가하지 않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한 의회 조사에 FBI의 기록물 불법 반출 수사, 거기에 검찰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 수사까지 전방위 압박을 받는 트럼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지지층 결집에 역이용하고 있지만 2중 3중의 법망이 조여오고 있어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서울은 하늘빛만 잔뜩 흐린 가운데 빗방울 정도만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충청과 전북 지방은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여전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전북 지방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늘 오후까지 국지성 호우가 동반될 수 있으니까요. 호우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붉은색의 매우 강한 비구름은 전북 지방에 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충청권에 이어 전북 북부 지역에도 호우경보가 확대됐고요. 그 밖에 전북과 경북 북부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게다가 이들 지역에서는 산사태 주의보도 발령 중이니까요.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상되는 비양은 호남 지방에 최고 120mm 이상,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차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말 동안에도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후 다음 주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최근 쉴 틈 없이 폭우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매우 강한 비가 예고된 만큼 추가적인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